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15년 전 한 유괴범이 종적을 감춥니다. 범인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5일 전에 사건 현장에 꽃 한 송이를 갖다 놓죠. 그로부터 며칠 후 15년 전 사건과 동일한 범죄가 되풀이 됩니다. 정근석 감독의 몽타주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몽타주라는 영화가 내비친 짤막한 줄거리인데요. 자, 오늘 인문공감 토크 콘서트 시간에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이 공소시효라는 이 네 글자의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법은 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또 그걸 두고 정의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왜 법적 안정성에 비해 뒤로 이렇게 밀려버릴까요? 정의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다가 도당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등을 돌렸던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할게요. 법무부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성돈 교수님의 특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잘 치시잖아요. 박수로 김성돈 교수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려니까 뭔가 좀 불안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여기 사진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누군가 하고 참 세월이 13년 전의 사진이 여기 왜 걸려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아주 묘한 사건을 하나 접했는데 우리 그 명륜동 캠퍼스에서 여기 오는 가장 빠른 법이 우리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3시에 출발하는 그 학교 버스를 타고 여기 오면 가장 안전하게 오늘 와서 강의를 잘 할 수 있다. 이 법을 제가 듣고는 그대로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우리 인문사회과 캠퍼스에 있는 제가 잘 아시는 선생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좀 아끼려는 의미에서 그 버스를 내가 학교까지 가고 타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리 그쪽 근처에서 내가 쓸 때 내가 타면 시간도 아끼고 다 좋겠다. 모든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해서 미리 이 말씀을 드렸는데 3시가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버스는 서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정차 하차를 반복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일일이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절대로 서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해서 그 선생님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빠졌죠.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빨리 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오늘 주제를 위해서 하늘이 주신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선생님의 판단, 법이죠. 법의 엄격성, 법은 법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우리 같이 오는 일행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한번 서는 것이 훨씬 더 개별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가. 구체적인 사정, 예외를 한 번쯤 주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너무 그 아저씨가 기계적으로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시적으로 올 때마다 여기에 한 것도 아니고 일생 처음으로 그렇게 정차 요구를 한 번 했는데 가혹하다. 법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라는 반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 분이 입법자고 또 판단자였죠. 그러나 법은 이제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법이 그 엄격성과 개별 사례에서의 정의를 혹은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몽타주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매우 반전이 있는 영화고 그 반전이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의 요체와 직결되어 있어서 보지 않은 분들은 이걸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이 영화를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몽타주에 나타난 법의 정신과 정의를 우리가 몽타주의 줄거리와 약관의 관계를 맺으면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관계를 법 철학이나 법 이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꼽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영화를 주제로 했느냐? 제가 철학 교수도 아니고 뭐 다른 인문학 교수가 아니어서 영화로 이 법을 설명하는 것을 즐겨하곤 했는데요. 영화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법도 끝내줍니다. 이때 끝내준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의미로 우리 속으로 이야기할 때, 야, 그거 끝내준다라고 했을 때 좋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끝내준다라고 했을 때 영화는 2시간 안에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영화에서. 거의 2시간 이내에.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끝이 나지 않아서 이 관계가, 이 갈등이 어떻게 끝이 날까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일이 왕왕 있는데 영화는 언제나 끝을 내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현실 속에서는 악이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 속에서 대부분, 소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영화는 어쨌든 좀 비극보다는 해피엔딩으로 혹은 어떤 그 문제도 정의가 승리하도록 정의가 이기는 것을 우리 눈에 2시간 만에 감독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법도 끝내준다. 법은 뭘 끝내주는가? 법은 우리 사회의 어떤 철학적 논쟁, 윤리적 가치 판단의 어떤 그 갈등,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논쟁거리와는 달리 법은 언제나 종국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법률 그 자체가 결론을 내주기도 하고, 갈등을 언제나 이렇게 됐을 때 A와 B일 때는 A를 하라,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재판을 통해서 법은 끝을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성복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인 법치국가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영화는 이제 끝을 보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영화와 법을 접목시키면서 오늘 몽타주에서 법과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목이 우리가 법의 정신과 정의 이렇게 됐으니까 법의 정신이 뭐냐, 정의는 또 뭐냐 하는 그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법의 정신은 보시다시피 법을 지탱하거나 이끌어가는 이념인데 Spirit of Laws라고 해서 지금 법의 정신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몽테스큐의 저작 법의 정신은 아직까지 매우 유용한 그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방법을 몽테스큐가 18세기에 이미 제시를 했다 하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테스큐는 법을 정의하기를 모든 사물의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관계다,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법의 정신의 책을 통독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지탱하거나 이끌어가는 이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법의 이념은 그러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압축적으로 독일의 철학자인 라드브루흐라는 사람이 구스타프 라드브루흐라는 사람이 법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로 법의 이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법의 존재 목적은 정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한목적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법의 목적이 정의라면 한목적성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어떤 보조 수단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적 안정성은 정의와는 어떤 기란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념입니다. 정의는 우선 우리가 정의를 정의하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권리입니다. 정의란 권리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평등이라고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정의의 정의가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권리라는 이 정의는 영어로 justice 이렇게 하는데 juice, use라는 것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독일어로 정의라는 말은 게레히티카이트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합성어로서 레히트라는 말이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하는 거죠. 법과 정의는 그래서 한 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히트는 권리이기도 하죠. 권리이기도 하고 오른쪽 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이 정의라는 용어 속에 justice 혹은 게레히티카이트라는 용어 속에 권리, 법, 정의 이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가 평균적 평등과 배분적 평등 이렇게 나눔으로써 절대적 평등, 전자는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균분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이라고 오늘날 형평에 더 가깝게 약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강자에게는 조금 덜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균적 정의로서 관점에서 말하면 불평등적인 그런 것이 바로 배분적 정의인데 오늘날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 후자인 배분적 정의를 평등의 개념으로 가장 이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의는 형법적 관점에서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응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응보는 이제 복수하고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인데 범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는 것은 형평, 즉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범죄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그 대가이다. 처벌은 바로 그의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응보라는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것도 평등, 형평과 관련된 정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날 인권을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자유를 정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공정사회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때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정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바로 정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의가 그렇게 항상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 소피스트라고 하죠.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로 불의는 참고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우리 현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자의 이익, 이것이 이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됐을 때 위험한 정의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 도처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어떤 현실적 정의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정의에 대한 개념들은 이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의는 대부분 우리 이상 속에서는 하나인데 각자가 정의관 혹은 정의에 대한 감각, 이것들은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여러 곳에서 현실적으로 분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또 하나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법적 안정성이란 무엇인가? 법적 안정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법적 평화입니다. 법적 평화인데, 이 법적 안정성은 법 그 자체가 안정하게 계속 지속된다는 법적인 차원의 의미도 있고, 그걸 이제 규범 체계로서의 법 발전의 계속성과 일관성이죠. 그 다음에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의 보호 및 유지가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법이 없으면 우리 사회생활이 서로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통해서 사회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고 평화로운 우리 공존 질서가 계속 유지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법은 그걸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법 체계의 유지 존속과 법을 통한 우리 사회생활의 평화, 그리고 사회생활의 존속, 이것을 위해서는 법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우리는 법도 신뢰하고 타인의 행동도 신뢰하고, 그 타인 중에 특히 국가의 공권력 활동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법이 없으면,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의 강제적 개입은 결단코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법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이걸 형법에서는 특히 속여서도 안 되고 놀라게 해서도 안 되고 올가미를 씌워서도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죄형 법정주의 이름으로 어떤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법률로 그 행위는 국가의 공형벌 제도 하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 그 원칙이죠. 형법 그 자체는 법적 안정성으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로운 사실 상태의 존속의 존중,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사례,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이 공소시효를 다룬 영화들은 이 몽타주라는 영화 이외에도 근엄 목소리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이 몽타주는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이제 공소시효에 대결하는 정의의 관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평화로운 사실 상태가 존속됐을 때 법이 개입하지 않고 평화로운 사실 상태가 계속 존속되면 법은 그 이후에는,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 제조들 속에는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제조들이 곳곳에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 특히 형법은 그 자체가 법적 안정성이다. 형법이 없으면, 죄형 법정주의가 없으면 형법이 유지될 수가 없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국가의 강제적 개입에 그냥 극단적으로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걸 빼버리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공권력은 국가 테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내지 이념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몽타주에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충돌되는가?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공소시효가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5일 전에
이 그 피해자, 그러니까 유괴 사건입니다. 이 유괴 사건에서 피해자 엄정화가 주인공이죠. 이 엄정화가 절규를 합니다. 5일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 여전히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정화가 형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 아기를 잃은 엄마는 공소시효 그딴 게 뭐냐고, 무슨 법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소시효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걸림돌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범인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그래서 형평을 찾아야 하는데, 사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법의 맹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법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면 이 법은 이미, 형법은 법적 안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의 화신이 바로 형법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몽타주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영화의 반전인데요. 2차 유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2차 유괴 사건에서 우리가 끝까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 2차 유괴 사건의 범인이 1차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등장합니다. 1차 유괴 사건의 범인. 이 1차 유괴 사건의 범인은 지금 2차 유괴 사건의 그 유괴 소녀의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 이 친할아버지가 자기 소녀를 유괴한 것으로 되고, 모든 증거는 이 할아버지가 범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후반부로 치달으면 이 2차 유괴 사건의 진범은 1차 유괴 사건의 범인이 아니고 1차 유괴 사건의 피해자, 엄정화라는 거죠. 엄정화. 그걸 이제 영화의 반전 속에 감독이 시간적 배치를 많이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못 알아먹게 해서 나중에 깜짝 놀라게 만들죠. 그런데 이 엄정화가 2차 유괴 사건의 피해자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법이 그 정의 실현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 1차 유괴 사건의 진범을 2차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처벌받도록 합니다. 결국 처벌되는 거죠. 그러면 1차 유괴 사건에서 처벌 못된 것이 2차 유괴 사건은 진범은 아니지만 결국 처벌되니까 정의는 실현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영화를 보는 다른 어떤 관객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분명히 정의가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처벌되어야 한다. 처벌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형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상경이 형사 주인공이죠. 이 형사가 이 엄정화 씨의 계략을 들었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엉뚱한 2차 사건에서는 정말 누명을 덮었었지만, 물론 그 사람은 1차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 1차 사건의 범인 할아버지는 원래 유괴를 했을 때 자기 딸, 그러니까 그 지금 유괴했다고 되어 있는 2차 사건에 유괴한 그 딸의 그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괴만 해서 인질로 돈만 확보를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피해 소녀가 도망을 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서 죽게 됩니다. 살해의 고의도 없은 거죠. 유괴 살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이제 다시 또 피해자가 되는 거죠. 모든 일은 공소시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몽타주에서 정의를 이렇게 실현한다. 정의가 법이 실현하지 못하니까 정의는 법 바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정의가 법의 이념에서 법이 바로 정의였다고 그랬죠. justice 혹은 gerechtigkeit, 그 법 안에 정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절대로 문을 열지 말라라는 법이 하나 포고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적에게 둘러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은 다 죽는다. 문을 열지 마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구원병들이 아군이죠. 구원병들이 적에게 쫓겨서 이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를 들어 그게 성문이었다 치면 성 밖에 있는 우리 아군들한테도 열어주지 말아야 하나. 법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라고 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왔습니다. 법대로 하면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 속에 아군과 함께 적군도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런데 적을 방해하기 위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 아군도 이제 배척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원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때다. 지금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몽타주와 비교해서 몽타주는 오히려 법의 어떤 한계를 넘은 것이 너무나 사적 복수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 건전한 이성으로 봤을 때는. 영화 속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끌고 가면 시원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만 떼고 나서 보면 이 법이 이 사적 복수의 도구로 될 수가 있느냐. 법은 원래 사적 복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내가 복수해 주겠게 라고 해서 형벌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성문을 열지 말라. 마을의 문을 자기 집 문을 절대로 열지 말라라는 문 열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 우리의 딜레마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충돌됐을 때 대부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법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래도 정의를 앞세워야 한다. 그깟 법이 뭐라고?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법은 그건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 법을 빨리 바꿔야지. 심지어 옛날에는 대통령조차도 법을 바꿔서라도 처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법을 바꿔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법적 안정성 때문에. 행위 당시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을 때는 사후적으로 바꿔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급 금지죠. 소급 금지. 법과 법 속에서 법을 벗어나서 정의를 실현하느냐. 그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법 속에 없는가? 법이 곧 정의라고 했는데 우리의 의무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몽타주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죠. 1차 사건의 유괴 피해자가 우연히 범인을 추적하다가 몽타주 하나만 남아있는 증거로서는 몽타주밖에 없습니다. 이 몽타주를 본 피해자가 범인, 진범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물론 다른 증거들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2차 유괴 사건의 범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1차 유괴 사건의 진범이 2차 유괴 사건에서 범인으로 누명을 썼는데 1차 유괴 사건의 진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몽타주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짜맞춤의 오류 가능성. 그 다음에 이미 그 1차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유괴범은 15년간 숨어 살면서 죄값을 치렀지 않느냐. 그리고 따져보니까 그 1차 사건의 사건의 그 불법성이,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런데 그 15년 후에 그러니까 유괴범의 딸을 구한 그 할아버지로 하여금 그 소녀의 유괴범으로 몰고 가서 누명을 덮으셔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면서 그 가족이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봤을 때 형평에 맞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을 속여서 사적 복수를 완성한다.
이건 정의의 극단적인 방법은 부정의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내용이 여전히 정의의 어떤 그 질주를 막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한계가 이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죠. 정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강자의 이익이 오히려 더 법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요새 우리가 보면 알죠. 다수당의 이익대로 경제 관련적인 법을 만들었을 때 이게 정의가 실현되고 형평이 추구되고 있느냐? 법 속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의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사회 정의라고 하겠죠. 주관적이라는 거죠. 정의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심지어 감정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의는 짜맞추어지는 것 아니냐.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그 가족의 정의의 요청. 그리고 옛날부터 이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의 이 편의 정의는 저 편의 부정이다. 개인적인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끼리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정의감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일본에서 한국에서 다르게 보죠. 우리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범으로 봅니다. 아랍 국가 자살 테러 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살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목적 정의는 최악의 결과를 자초한다. 이것이 많은 사례들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결국 차선의 방법을 택합니다. 법치국가 원칙을 만듭니다. 법으로 모든 질서를 세운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의 한계도 법으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치국가 원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법은 이제 강제력이니까요. 이 강제력을 국가가 동원을 할 때 권력 분립의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법을 만드는 기관과 법을 만드는 권력과 법을 적용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으로 나누자. 이게 가장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권력의, 공권력의 한계를 막는 거 아니냐. 불완전한 상태를, 사회생활 속의 불완전한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권력 분리를 일어납니다. 법의 제정은 입법자가, 적용은 사법기관. 그래서 이것은 법 자체는 결국은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거죠. 권력 분립이 법적 안정성이지고 법치 국가는 그야말로 법적 안정성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의는 그 속에 스며들어가고 없습니다. 정의는. 법은 안정되게 만들어져야 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적법한 절차는 곧 적용에 있어서도 법률 구속성의 원칙에 따라서 법관이 함부로 개별 사건마다 할 수 없듯이 우리 스쿨버스 운전 하시는 분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냥 법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안정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이 법치국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치국가 원칙. 그런데 이 법치국가 원칙의 법에도 법률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데 법의 지배죠.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라기보다는 법이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법이 지배를 하는데 이 법에는 역시 또 뭐가 있습니까? 법의 목적, 법의 존재, 이유,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있습니다. 법치국가 원칙 속의 법에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두 가지 다가 같은 길을 평행선을 그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더 우선하는 효과와 정의를 더 우선하는 효과가 우리 역사적으로 이미 그 폐해들이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순수한 형태의 법률의 지배,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의 정의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법의 적용자가 함부로 개별 사건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형식적인 법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폐해는 가장 심각하게 나치 시대 때 유태인을 600만 명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일은 법률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이. 그러니까 부정의가 법률 속에 들어와 버렸을 때 법대로 한다면 개별 사건의 정의를 추구하는 법 적용자가 혹은 집행자가 거기에 조작을 할 수가 없다면 그 폐해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법률의 탈을 선 불법. 우리가 많이 어릴 때부터 듣던 악법도 법이다. 이것 역시 법률 국가, 법률이 지배하는 국가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악법인데 왜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정의의 관념이 꿈틀거리는 것이죠. 법을 그래서 비꼽니다. 법은 큰 고기를 놓치는 촘촘한 건물이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큰 고기를 놓치는 촘촘하게 건물을 하는데 큰 고기는 다 빠져나간다. 부정의 혹은 불법은 법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불법들은 모두 법의 응징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주의, 순수한 어떤 그 법률 국가의 한계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개별적인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의감은 내세울 만한 마당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위험한 정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강자의 이익이 법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평등 요구를 했을 때 그 법은 매우 불평등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 정의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률 속에 정의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법치국가다, 법대로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의 이름으로 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 적용 단계에서 법은 만들어졌는데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법 적용을 법관이 고무줄처럼 내린다면 형식적인 법률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폐해가 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자라고 법관이 법을 적용을 한다면 그건 법관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도 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면 변호사를 이길 수도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행정 공권력이 그렇게 방향을 잘못 맞췄을 때 위험한 정의들의 폐해는 법률주의에 못지않은,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국가, 아까 말한 그 법률 국가의 폐해에 못지않은 폐해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의도 위험합니다. 형식적 법률도 위험하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몽타주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폐해들을 우리가 다시 이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의 국가들은 법치국가라는 이름으로 양극단적인 어떤 그 모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들이 있을 때 마지막 해결책들은 실질적 법치국가를 구현해서 권력 분립의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을 세계 최초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실현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은 물론 법 적용 단계에서 힘을 더 실어주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성문법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법관의 어떤 그 법 적용을 법률에 구속되게 하되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가지 그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 아주 정치한 이론들을
개발해내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 단계에서는 정의로운 법이 들어가야 하겠죠. 정의로운 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적인 막루에서 기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법률들은 처음부터 입법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자가 아무리 흉악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그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자유를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리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뺏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 적용 단계에서 법관의 법 구속성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권력 분립 하에서 이 법관이 끊임없이 법률과 대화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리고 이 법과 정의와 안정성의 중간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묘책을 법관에게 임무 지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법 해석을 통해서 나날이 일상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때그때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재판의 모습이 나야 실질적 법치국가, 즉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균형점을 찾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법 집행에 있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서 그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그 목적 달성에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파리 모기를 잡는데 대포를 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국가 공권력이. 그리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확실하게 누구는 집행하고 누구는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공평하게 집행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 그때 정의와 법적 안정성은 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가장 옵티멀하게 가장 적합하게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이상인 것이죠. 이 자체가 입법 단계, 법 적용 단계, 법 집행 단계. 왜 18세기의 몽테스키가 법의 정신에서 세 가지 권력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권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세계가 대화에 가장 적합하다. 두 개가 대립했을 때 하나가 중재자의 역할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조화로운 어떤 그 정의의 실현에 세 개의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좋겠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개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믿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잘못 만들어진 법률들을 위헌법률심사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 이 가치도 바뀌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다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우리가 기본권 침해 당했을 때 국가 공권력의 집행으로 그때 헌법 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무효화시켜 줍니다. 이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제4의 권력이냐, 제4부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제4부냐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제4부는 지금 현재 법은 언제나 우리 몽타주 사건도 결국은 영화 속에서 끝났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재판 속에서 그 2차 사건의 누명을 씌운 1차 사건의 피해자가 조작자가 재판에 서게 되겠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뭐 공무집행방해죄일 수도 있고 무고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점을 봤을 때는 모든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끝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판례가 다른 정의의 관점으로 또 혹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호도해 갔을 때 그리고 이론을 왜곡했을 때 그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또 법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법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법률에 대한 구속과
정의의 법률의 구속, 법적 안정성이죠. 그리고 이 정의의 실현, 개별 사건의 정의를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이것을 학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과 정의는 레히트, 게레히티카이트, 저스티스라는 말 속에서도 봤듯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법의 목적이지만 법적 안정성은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수단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정당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단, 즉 법적 안정성을 어기는 것도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법과 정의의, 그러니까 법과 정의 그리고 법적 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더 성찰하는,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결론은 정의가 법의 심장이라면 법적 안정성은 법의 DNA다. 저도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법을 유지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DNA가 없으면, 유전자가 없으면 법은 이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라드브루 공식, 라드브루라는 아까 법적 안정성, 한목적성, 정의를 법의 존재 목적 내지 법의 이념이라고 했던 이 철학자도 양자의 관계를 어느 하나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우위에 있다라는 말까지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가 법을 만들 때나 법을 집행할 때 부정의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의를 앞세워야 한다. 법을 통한 부정의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정도, 역시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참을 수 없다. 우리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은 각자가 다르죠. 근데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역사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는 눈, 우리 일반 시민이 보는 눈과 법관이 보는 눈이 다를 때, 그리고 입법자, 국회의원이 보는 눈이 다를 때 참을 수 있는 이 임계점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을 그리고 텔레비전 연속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에서 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따지고 보면 충돌하는 현상들입니다. 미네라바 사건, 전두환 추징법, 엊그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것도 이 내용도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겁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퇴학과 전학이 아니면, 전학이라는 이 극단적인 징계 조치가 아니면 불복할 수 없다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그러면 우리가 공정한 재판에 받을 권리라든지 불복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응징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정의의 시간들이 울리고 있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법의 DNA는 바뀌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공소시효 제도가 살인죄, 이 몽타주 사건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 2007년부터 2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인죄 부분에서는 우리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증거가 일실되고 소멸되고 이런 경우는 없다. DNA가 다 살인죄의 증거를 100년 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소시효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법은 정의를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심 재판 도입, 이건 정의를 좀 더 앞세울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법률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체계에만 빠져 있는 법률가들에게 일반 시민의 상식을 거기에 넣을 수도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법이 정의를 위해서 좀 더 정의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의의 내용도 변합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 응보의 형평의 관념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처벌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더 정의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더 많은 물질적 지원과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것이 처벌보다 더 우선이다.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레스토레이티브 저스티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이론과 이런 법 실무들이 그리고 이런 법 제도들이 199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의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도화가 불가능한 예외 사례들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지하철에 지금 폭격 폭발 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5시간 후면 터질 것이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든 공권력을 발동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한 사람을 잡았다. 5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자를 고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뭐 서울시 5시간 남았으면 모든 인원을 대피할 수가 있겠죠. 대피시킬 수도. 그러나 대피시킬 수도 없는 그런 급박한 사정에서 고문을 하는 법 제도를 이렇게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법은 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의 정의는 법으로 함부로 명문화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법을 통해서 하되 그 정의는 개별 사건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미의 주리스 프루던스 이게 이제 판례 혹은 법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주스라고 했죠. 아까 주스, 법, 유스. 그리고 프루던스, 신중, 형평. 법을 신중하게 형평 있게 이렇게 해서 개별 사건의 정의를 찾는데 거기에 개별 사건의 정의로 비례성의 원칙과 이익 경향의 원칙, 어느 이익이 더 크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물음입니다. 이미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포위당한 마을에 반드시 문을 닫아두라는 명령이 있다. 마을에 구원이 달려있는 시민군이 적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이때 이제 법의 정신은 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법대로 할 거냐 아니면 형식적인 법보다 더 가치 있는 정의를 추구할 거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리고 답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답을 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느 한편을 옹호하거나 어느 한편을 절대시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저의 화두이고 그것이 우리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침판은 멈췄을 때 고장난 나침판이지 남북을 향하는 이 나침판은 끊임없이 떨고 있다 하는 이 말을 제가 종교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학설의 하나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제 자신을 경고하는 경종으로도 계속 삼고 있습니다. 떨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휴먼 사이언티스트를 향하여 인문공감 토크 콘서트의 본격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명의 패널분들 나와주셨네요. 앉아주시고요. 두 분 나오셨네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매번 멘트 생각하기도 참 힘든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재밌게 왔어요. 그 미국 드라마나 이런 수사 드라마를 제가 정말 좋아해서 오늘 복장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좀 티가 나나요? 네,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친 김보성입니다. 저는 지금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경제학, 경영학,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정의와 법적 안정성 중에는 정의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그쪽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개인의 의견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요. 마치 짠 것처럼 네, 나는 정의를 거기다 무게의 줄을 두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저희 셋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또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계속 들었던 그리고 봤던 김성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돈 교수님 앞으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계속 켜져 있는 거 맞죠? 예.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영화로 보는 법의 정의와 정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특강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생각했는데 산 넘어 산이 또 있네요. 제가 이런 강의는 처음이어서 네. 초반부터 좀 어떨떨하게 제 페이스를 못 찾고 이거 뭐 이렇게 제가 예행 연습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또 이런 방식의 강의를 한 적이 없어서 네. 주변 사람들이 제 마누라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강의는 무조건 재밌게 해야 돼 이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못한 것 같고 아니 지금 뭐 얼굴 보니까 엄청 재밌어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네, 지금 또 파워플라이 하는 게 또 야구 경기에서는 관중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그러한 또 플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 적절한 비유를 드셔서 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몽타주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두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늘 돌아가시면 보실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영화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크 콘서트는요. 공성전과 공방전, 공방전과 공성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분, 오늘 교수님께서 물으셨지만 질문을 꼭꼭 숨겼던 이 두 분의 이런 질문 각 하나 정도씩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성 씨부터 준비하신 질문 한번 쏴주시죠. 예. 그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고 그 지금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신 것을 다 듣고서도 계속 제 한켠에 남아있는 의문이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미국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덱스터라고. 덱스터도 영화죠? 이번 2013년에 여름에 시즌 8년간 방영됐던 시즌이 이제 완성이 됐고 종결. 네, 종결이 됐죠. 근데 그 드라마가 시청자들한테 주목을 받은 이유가 그 주인공인 덱스터가 약간 살인 욕구를 가진 사이코패스예요. 네. 그런데 이 살인 욕구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 경찰 소속 혈흔 분석가가 되어서 네. 그 범죄자들 약간 이제 거기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죠. 그 조작을 해서 범죄자들을 안전하게 감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풀려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죽이고 그렇죠.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범죄자들을 네. 끝까지 뒤쫓아서 죽이고 뭐 이런 네. 식이에요. 아무튼 그런 드라마인데 결국 죽이는 미드죠. 거기 죽이는 게 초점이 아니죠. 예. 그 드라마인데 시청자들의 게시판을 보면은 그 범죄 그 주인공이 죽이는 범죄자들이 워낙 극악무도하고 과연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흉악범이기 때문에 네. 그 덱스터가 죽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약간 희열을 느끼는 그 편이 많아요. 평을 보면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 이 법이라는 게 그 몽타주에서는 범인이 약간 동정의 여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범인이 만약에 오원춘 같이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좀 희대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만약에 어떤 한 시민이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법은 그 시민을 그 정당성을 어디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한 그 시민도 네. 그냥 똑같이 살인범과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는 것인지 그래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교수님 그 덱스터라는 미국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아는 건 텍스트밖에 없는데. 덱스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줄거리와 상황 같은 것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사적으로 그 뭔가 정의를 구현하려고 결국엔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거죠? 법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법과 적법 이 두 가지 코드로 계속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부정의로, 하나는 정의로 이렇게 나누듯이 이원적인 코드로 계속 가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다시 원칙과 예외가 또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법은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제 국가가 대신 복수를 해준다 이렇게 네. 해서 사적 복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피가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이제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그러나 숨통은 태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구체적인 정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외의 방식으로 그런 어떤 정의를 충족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이 나라의 형법에는 세계 유례가 없이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사회상규라는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네. 말을 둬서 마지막 그 탈출구 혹은 예외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회상규라는 말 속에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건 정의를 추구한다는 목적하에 혹은 예외를 만든다는 목적하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네. 즉 법 적용자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예외 즉 정당방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 복수의 그 과거 흔적이 법이 네.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회상규는 이제 물론 이제 살인을 하고 이런 경우는 사회상규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 법 발전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자를 그 안두희죠. 네. 안두희를 다시 테러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느냐. 우리 그 백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을 테러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네. 대해서는 좀 우리 정서가 좀 가해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민족 정기를 되새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라고 재판에 갔지만 그 재판에서는 물론 이제 사회상규가 네. 마지막 그 변호인이 그 안두희 테러범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결과 재판에서는 사회상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수단이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하고 네. 긴급해야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리고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익균형 이렇게 5가지 그 예외 사정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예외 사례를 인정하면 할수록 이제 정의감은 커지지만 법적 안정성, 법에 대한 신뢰 이것은 계속 무너진다. 그리고 그 행위자가 아무리 흉악하고 극악무도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과 적으로 나누는 이런 이분법은 없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자궁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네.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 법질서의 정신이 아니냐. 그 법질서의 DNA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진화해도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이제 그 두 분의 패널이 오늘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정의와 그리고 그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양저울에 놨을 때는 정의 쪽에 무게줄을 더 싣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이제 학생분들도 그 두 가지를 놓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 법이라고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내가 그 개별 상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더더군다나 더 그러한 게 일반인들의 아마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의견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씩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넣느라고 좀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저는 같이 있는데 다 안 그러세요? 머리 너무 아프네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네, 교수님께서 아까 강연하실 때 회복적 사법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네. 그 교수님 저서 중에서도 그것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응보적 사법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어느 저서 말씀이시죠? 로스쿨의 응보적 사법. 예.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언급을 하시면서 응보적 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복적 사법은 그 처벌보다도 이제 피해자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상처를 받은 것들 그런 네네. 것들을 회복시키고 케어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전 약간 강조하셨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관련 개념들, 뭐 피해자 가해자 조정이라든지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국내에서는 얼만큼 받아들여지고 얼만큼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회복적 사법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90년대에 들어왔거든요. 아, 이게 또 역시 정의 쪽과 이야기를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회복적 사법의 그 철학 내지 이념 혹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 개념이 이제 진화해서 바뀌고 있는 거죠.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사법이고 응보는 절대적으로 처벌해야 되고 칸트는 한 섬이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이 섬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다 밖으로 무토로 빠져나올 때도 그 섬에 있는 마지막 살인마는 죽이고 나와야 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그 예외 없는 처벌에 그 정반대되는 이야기,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만큼 정의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살인죄를 범한 사형수라도 사형을 한다고 그게 피해자가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죽으면 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많은 그 사형수 가족들이 그러니까 사형수 가족이 아니고 사형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살인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렇다고들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 죽고 나도 마음에는 여전히 앙금이 회복되지 앙금이 않고. 남아 있다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형수들이 이런 그 단체를 결성해서 우리 이름으로 죽이지 마라. 자꾸 이제 사형제도의 가장 그 강력한 그 논거는 피해자는 죽었고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가 죽어야 정의가 실현된다. 1대1인 거죠. 동해보복인데 이런 어떤 그 동해보복 사상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는 것을 피해자들은 이제 동의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다. 이것도 이제 인간 의식의 진화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회복적 사법의 그 약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썼을 때는 없었지만 2012년도에 피해자 가해자 조정 제도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다른 나라보다 한 20년, 10년 늦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논문도 쓰고 물론 제 힘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써서 그 제도가 들어오고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사실 절도범 같으면 혹은 술집에서 때린 상해범 같으면 이건 감정적인 그 고를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풀면 오히려 두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치료금까지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가 쓰지 않느냐. 그러면 가해자는 벌금을 국가에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없을 때는 벌금만 내고 나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되는데 피해자는 그 손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피해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이런 어떤 제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직접 피해자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건 민법의 정신이고 형법은 거기까지는 안 왔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대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로서 만족하면 뭐 공소 기각을 시킨다든지 혹은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형에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소년 범죄에서도 학교 폭력 이게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극단적인 법률도 있지만 화해 권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해를 먼저 해서 그게 성공했을 때는 법관이 그 처분을 하는데
참작을 유리한 어떤 참작을 하겠다 하는 차원의 어떤 그 재판 제도는 이 그 범죄자와 피해자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다 떼내고 중립화시켜서 네네. 법률적인 차원에서 누구의 잘잘못이냐만 따지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법률 없이 이 감정적인 어떤 분출도 하면서 조정자가 나서서 오히려 피해자도 내가 경솔한 것이 있었다. 혹은 가해자는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하는 것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이게 이제 갈등의 뿌리가 없어지지 않느냐. 범죄자가 처벌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도 또 생길 수 있고 이게 네네. 형벌 자체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형벌을 통해서는 악의 총화만 늘어날 뿐이니까 예. 이 악을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회복의 정의다. 회복적 사법이다. 이런 용어로 되고 있는 것이죠. 정의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한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김성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이죠. 해서 이제 관련된 상황들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 혹은 이제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인 법에 대해서 그 법 관련돼서도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여기에 있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기는 이제 우리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과 우리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먼저 이제 학생들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며 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걸로 할게요. 보성 씨가 어떤 질문 오셨는지 질문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예, 이 질문은 굉장히 저도 궁금해할 어떤 질문인데요. 공소시효에 관한 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네. 학생이었어요. 자, 이 질문 누구죠? 네, 잠시만요. 계속. 그 질문이 아마도 이것도 그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란 법이 생겼을 텐데 어째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소시효가 되어야만 하는 공소시효가 그 공소시효가 적용돼서 긍정적으로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알고 싶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몽타주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중에 공소시효라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지만 특히 이제 공소시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요.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학과에 재학 중인 신혜수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왜 만들어졌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저도. 네. 궁금하시죠? 자, 공소시효는 교수님 왜 만들어진 걸까요? 그 두 가지 질문 하셨잖아요. 왜 만들어졌으며 공소시효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 사례가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공소시효는 그 당사자에게 매우 긍정적이죠. 그 가족. 당사자에게. 그거 이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게 아주 유리한 그 법이 만약에 생물체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은 숨통을 튀게 되는 거죠. 그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말씀은 아까 말했다시피 법이 존재하는 그 네. 이유 중에 법적 안정성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어떤 사실 상태에 대립을 하면 법이 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 법에 우위다는 거죠. 법은 어떤 사실 상태가 계속되는 걸 뒤따라가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컨대 처벌하는 것도 범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처벌해 주는 것이지 미리 가서 어디 가서 나 처벌할까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우위다는 겁니다. 사실이 뭔지는 또 다른 개념 정의를 요하고 매우 복잡한 정의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뭐 진실 뭐 이런 것과는 다른 거죠. 팩트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예만 들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다. 이게 사실이다. 네. 물론 과학적으로는 뭐 또 지구가 돈다고 하는 그런 설명도 있겠지만 우선 단순하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사실일 때 어느 날 강력한 독재자가 예. 우리 주변에 있는 독재자들이 법은 바꿔서 서쪽에서 동쪽에 뜨게 법은 내일부터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라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사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자연 법칙도 거스릴 수가 없고 또 우리 본성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예컨대 내가 내 아들이 살인을 했는데 네. 이 살인죄를 범죄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면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범인 도피죄가 구성 요건에 있죠. 근데 아들이 그런데 내가 도피 안 시킬 아버지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 이 본성, 예. 법은 아버지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사실에게 지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그래서 이제 문제네요. 1번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상태가 15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처벌되지 않고 계속 갔으면 이게 그동안에 법이 작동 못했으니까 네, 네. 거기에보다는 사실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 15년간 살았다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법이 네. 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가지 않을게. 법이 이렇게 신뢰를 주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도 주죠.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힘을 내서 찾아내야 하는 그런 어떤 힘도 실어주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요새는 설득력을 좀 잃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공소시효, 특히 형벌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증거가 오랜 기간이 되면 낡아서 그리고 그 증거가 변질되어 가지고 네. 뭐 증거의 산일, 증거의 왜곡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로 네, 네.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실에 대해서 법이 개입한다 하는 것은 법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주는 거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법이 겸손하게도 겸손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제 이 상권 분립의 생각을 할 때 이미 네네. 법적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법이 있을 때부터 이미 그런 공소시효는 있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법적 안정성의 DNA 역시 진화하면서 요새는 과학이 되어 있으니까 DNA는 변하지 않으니까 증거 네네. 문제는 이제 논거가 약해지게 되는 말씀하셨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신뢰 문제 이걸 어디까지 신뢰할 거냐 하는 부분을 또 다른 이론들이 나와서 이게 이제 이 공소시효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만큼 지금 사회가 네. 이 부분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면 그리고 이 사람의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네. 새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이 중간점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걸 이제 부진정 소거표라고 어려운 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처럼 계속 변하고 네. 종국적으로는 도가니 네. 영화를 통해서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 그건 정의를 극단적으로 100으로 올리고 법적 안성을 0으로 올린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이 사실, 사회 내의 어떤 사실을 반영한 것이죠, 법이. 그러면 다시 몽테스키오로 가면 사물의 불가피한,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것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네. 처음에 그 공소시효는 그 가해자와 가해자 관계자, 가해자의 그 가족들의 뭐 인권 보호나 그런 것들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라는 짧은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학생이 얼굴이 굉장히 찡그렸거든요. 네. 굉장히 찡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차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제가 머리 쓰느라고 얼굴이 약간 좀 그러셨군요. 찡그리셨나 봐요. 네. 더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또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네. 김성돈 교수님과 함께 영화로 살펴보는 법의 정신과 정의
시간이었어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짧게 전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은 일단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많은 독서를 해야 되겠죠. 독서를 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실에 대해서는 더 감수성 있게, 그러니까 더듬이를 세워서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사실 감수성, 그게 인문학적 감수성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저는 인문학도는 아니지만 그걸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는 소설, 영화, 음악 뭐 이런 부분에 인문적 어떤 소양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우리는 법적, 정치적 어떤 그 환경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감수성을 기초로 해서 그 사실, 정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반하는 정치적 그 흐름 혹은 그 어떤 그 법적 어떤 법의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 판단력을 길러야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세상 그 독해력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독해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국민들이 독해력 없는 정치인들에게 사회를 맡기는 것인데, 이 사회가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이리 가자 그러면 우리는 전부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독해력 있는 자가 되어서 빨리 정치도 하시고 국회도 가셔야 되지 않느냐. 독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영어 독해력 옛날에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사회를 보는 독해,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볼 때 꼭 그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연예인들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게 뭐 관심이 오는 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지만 그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우선 좀 진보적인 신문, 정직한 신문들의 사설이나 오피니언들을 하루에 하나라도 좀 읽으면서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감수성과 어떤 판단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독서와 신문 읽기 중에는 특히 이제 오피니언 부분을 좀 읽어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뭐 같이 얘기도 해줄 수 있고, 딴 데 가서 아는 체 해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늘 다들 이렇게 가는데 이거야라고 그 소수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한 번씩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저의 현문우답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해주신 김성동 교수님 감사합니다. 슈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 쪽에 그리고 법적 안정성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나눴던 몽타주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그놈 목소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텍스트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사람들은 열광하는지,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싶네요. 또한 가끔 우리가 살면서요, 불이다,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 그럼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요, 이게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왜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잘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여러분들과 저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김성동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휴먼 사이언티스트 공감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